대학을서 전공은 불문과였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는 미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런 환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집안 분위기도 그랬고, 뭐 전혀 예술 쪽에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없었는데, 대학을 불문과를 들어갔고, 뭐 근데 무슨 프랑스라든지 우리 때는 솔직히 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제가 부사학번인데 뭐 이렇게 전공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자기 점수에 맞춰서 찍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전공이 이제 불문과였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좀 처음에는 이제 풍물 이런 걸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동아리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풍물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때가 94년도였으니까 운동권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계속 그런 그 학생 운동에 관련된 활동들도 많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런 세계에 약간 들어가게 된 거죠. X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90년대 때 대학을 보내는 사람들인데, IMF가 터지기 직전에 그 뭐 취업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기기 아주 초기 그럴 때라, 그 사회 분위기가 되게 지금처럼 막 그 취준생들이 넘쳐나고 뭐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약간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더 느슨하고 자유롭고 약간 그럴 때여서 대학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제가 더 자연스럽게 운동권 어떤 생활을 조금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약간 이게 뭐 사명이 있어서 가게 된 게 아니라 뭔가를 배우게 되고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다 경험으로 쌓이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게 그런 학생 운동을 하는 생활을 하다가 약간의 회의가 들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가 생긴 이후에 제가 여기서 약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 당시에 제가 결정을 내린 거는 학교를 관둬야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열심히 사람들과 어떤 약간 희생 정신까지도 그러니까 발휘하면서까지 보냈던 이 세계랑 결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한 게 한국을 뜨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어찌됐건 전공이 불문과였고,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조금이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대학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대문하고 그래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가게 됐죠. 처음 프랑스에 간 것도 무슨 불문과 뭐를 가서 뭐 거기에 있는 대학 들어가서 뭐 논문 쓰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다가는 아니 제가 불문과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불문과를 졸업을 했다면은 뭐 진짜 불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너무 안 그러면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어학연수 하러 가겠다고 한 1년 정도만 그러고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주위에 그 프랑스 미술학교를 보자르라고 그러는데, 보자르 입시를 준비하던 유학생들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혹시 너 미술학교에 들어가 뭐 시험 볼 생각 없느냐. 근데 무슨 한국에서 뭐 사비연필도 제대로 하면 안 지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림도 못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미술학교 어떻게 가냐.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옛날에 지금 서울예대 사진과를 다녔던 친구들인데, 자기들 카메라
막 이런 장비들을 다 빌려주고 그 친구들의 그 카메라로 막 사진들 막 찍고 뭐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입시를 쳤어요. 그 중에 한 학교, 니스에 있는 한 학교에 이제 합격이 돼서 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니스에서 많은 걸 배웠다라는 건 미술을 처음 경험했다라고 그러니까 현대 미술을 처음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닌 학교의 풍 자체가 간단한 어떻게 좀 약간 그냥 얘기하자면 뭐 개념 미술의 어떤 그런 풍이 되게 강하고 미술을 어떤 매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형태의 커리큘럼이어가지고 이제 그 학교의 도서관에 가서 화집을 보는 게 되게 시간을 보내는 가장 좀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약간 문화 쇼크 같은 거였던 게 그러니까 이런 게 미술이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는 미술은 이렇게 캔버스에 그림 그리고 종이에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흙으로 뭐 만들고 뭐 돌 깎고 뭐 이런 게 미술에서 전시장에다 전시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이는 수많은 이제 화집에서 보이는 수많은 이제 이미지들은 도대체 이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작업인지 알 수가 없고 뭔가 여기에 있는 의미나 맥락이나 상황을 내가 호기심을 갖고 찾아가 봐야 되고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특히 뭐 그냥 어떤 이미지를 봤는데 그냥 돌덩이가 하나 던져져 있는데 바닥에 이걸 가지고 뭐 이만한 텍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계는 뭐길래 왜 돌덩이 하나에 대해서 이 정도 두께의 글들이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세계가 컨템퍼러리 아트라는 어떤 그 세계였던 거죠, 저한테는. 그걸 발견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곳이 니스에서 처음에 다녔던 학교의 환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미술은 그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경험치가 없어요. 쉽고 어려운 게 아니고 신기하고 약간 재밌고 더 알고 싶고 그냥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뭐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미술의 경험치가 이게 다다 보니까 한국 미술이 어떻고 서양 미술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배우고 했던 것들은 철저한 어떤 서양 미술의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배우면서 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뭔가를 해야겠다 주제의식 같은 거라기보다는 미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술이 나는 좋아 어떤 미술이 좀 덜 좋아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뭔가 결과물의 형태들에 압도당하고 막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이쁘다 멋있다 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보다는 도대체 그 안에는 그 뒤에는 뭐가 있나 작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시작하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더 많은 미술들 그러니까 아까 무슨 간단하게 말하면 개념 미술 아니면 형태적으로 말하면은 미니멀리즘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약간 서양 미술 서양의 어떤 60년대 뭐 5, 60년대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막셀 듀샹 뭐 이런 근데 약간 현대 미술이 태동하게 된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형태보다는 의미, 생각,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을 좋아하는 미술을 좋아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봐도 별로인 작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허하고
뭔가 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작업이 나오고, 제가 심지어 그걸 느끼면은 그걸 평가하는 뭐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교수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그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작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괴로웠어요. 작업적으로는. 도대체 나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고민의 어떤 그 고민의 어떤 방향이,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작가 개인, 그러니까 제 자신의 어떤 과거, 그러니까 개인의 역사죠. 미시사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 어떤 시간들이 생겨나고, 그 미시사를 떠올리는 시간들이 모든 그냥 제 주위를 둘러싼, 뭐 예를 들면 그게 가족이 됐던, 학교가 됐던, 아니면 국가가 됐건, 뭐 세계 공동체가 됐건, 끊임없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일들, 사건들, 뭐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랑,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미시사는 항상 거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놀았다. 그러면은 광안리 해수욕장은 정말 그 당시에 뭐 부산은 어떤 분위기였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은 어떤 거였고, 정치 상황은 어떤 거였고, 이런 얘기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작업에 넣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미지나 아니면 그 작업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작업 매체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매체가 드로잉인데, 저는 그러니까 상상력이 별로 없어요. 제가 손을 하나 그려도 사람들은 그냥 손을 생각하고 그릴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봐야지만 그릴 수가 있어요. 아주 진짜 이상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뭔가를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못 그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보고도 뭔가를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안 보면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본다는 건데, 그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이 계속 기억과 연결되는 과거, 역사, 이런 것들이 계속 작업의 재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서 파리 미스에 있는 미대 졸업하고, 그 학교랑 개원예대랑 그 약간 자매결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게 된 어떤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재밌었던 게, 왜냐면 한국 프랑스 교류인데, 원래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작업을 하고 약간 그런 건데, 저는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네가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보내준 건데, 어찌 보면 한국 사람이지만 프랑스 약간 작가의 어떤 그 위치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랑 다른 프랑스의 졸업생 작가 2명이서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작업에도 이제 좀 약간 스며들게 된 것들이, 외부인 아니면은 외국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는 게 경계, 볼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프랑스의 어떤 그 기관에 그 돈을 받고 한국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나는 한국 사람이냐? 그러니까 한국 작가냐? 프랑스 작가냐? 물론 그런 거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았고, 뭐, 어디서 학교를 다녔고, 어디서 또 지금은 살고 있고, 어떻게, 어디를 갈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자기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작업에 좀 들어가게 되고, 경계에 이렇게 항상 한 달이 한 달이 걸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되게 컸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감정들이 많은데,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인종차별 같은 것들 얘기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나는, 그러면 나한테 고국은 뭐지? 그리고 나한테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뭐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제 머릿속에 약간 제3지대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어떤 제만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일종의 저한테는 작업에서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제가 뭐 그렇게 유학을 하지 않고 그리고 레지던시를 다니지 않았고 그랬었다라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미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떠도는 어떤 상황을 갖게 되다 보니까 레지던시라는 공간 자체가 작가들한테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그 작업을 아웃풋으로 이제 내는 시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처음 개원 그 이후에 뭐 일본도 갔었고 뭐 러시아도 갔었고 뭐 독일도 갔었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그런 아까 제3시대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공간을 만들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한 5, 6년 만에, 한 6년 만에 한국을 온 것 같아요. 그때 개원예대에다 벽화를 하나 그랬어요. 벽화가요, 개원예대 그 본관 건물인데, 일종 이런 식의 먹으로 그린 그 벽화인데, 그 교수들 대회의실로 들어가는 복도거든요. 근데 그 옆에다가 좀 좁고 긴 복도인데 이쪽에다가 제 삼촌의 졸업 앨범 사진에 까만 교복, 모자 쓰고 그런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게 70년대 때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또 한국의 근현대사인데 교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만 봐도 그냥 그 당시 사회의 어떤 획일화의 어떤 상징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지금의 교복이랑 또 다른 일제시대의 어떤 복식을 그대로 갖고 왔고 그런 부분들 굉장히 크게 그걸 그리고 여기에다 어떤 텍스트를 또 영어로 쓰고 그랬었는데 그게 약간 처음에는 그러니까 전시 오픈을 하는데 그때 그 기획을 맡아주신 분이 이영준 선생님, 개원예대 교수 이원영 선생님이었는데 오픈하는 날 선생님이 좀 약간 그쪽에 학교 측 분들이랑 되게 약간 뭐 말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부터 여기 그림 그릴 때 약간 조금 뭔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할 거다. 그러면은 자기 이름 대고 이영준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전시인데 그냥 그분이 허락하셔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러고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무처 사람들도 오고, 뭐, 총장실 직원들도 오고, 막 그러더니 이 그림을 되게 탐탁치 않아 하는 약간 학교인데 약간 학교를 까는 그 당시의 교육제도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시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이영준 선생님이 그걸 약간 방어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뭐 여기가 우리 학교가 무슨 되게 보수적인 어떤 학교들도 아니고 뭐
이 정도의 작업들도 뭐 못한다는 게 안 되지 않느냐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일단 전시 하는 기간 동안은 놔두고 나중에 지우자. 어차피 뭐 벽화는 지우는 거니까. 그랬는데 되게 웃겼던 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한 3년 전, 2년 전쯤에 개원 교수님들 뵀었을 때도 아, 대진 씨 그림 아직도 있어. 그랬었거든요. 일주일 뒤에 지워질 줄 알았던 그림이 10년 넘게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벽이 이제 지저분해서 아마 지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되게 그런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저는 약간 작업을 되게 이렇게 말하면 뭐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효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짧은 시간에 확 보이는 거. 벽화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약간 벽화라든지 그리고 드로잉을 먹으러 그리게 된 게 처음에는 되게 조그마한 공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그 드로잉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는 게 쉬워서 그러니까 아까 학생 시절에 막 파리의 전철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차를 탄다든지 뭐 나중에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럴 때 그런 이동하는 어떤 시간에 공책이랑 이렇게 붓펜 이런 거 꺼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되게 편하고 좋아서 그게 어떤 전시의 형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특히 뭐 개인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어떤 일정한 공간들이 이제 써야 되는데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해야 되는데 목을 쓰면 되게 빨라요. 그리고 벽화를 그릴 때는 왜냐면 전시하는 기간에 설치를 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뭔가를 빨리빨리 그려내고 그럴 때 목이 제일 편해요. 저한테는.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여기 나선전쟁에 여기 그리는 벽화 작업도 이런 거를 그리는데 그냥 뭐 반나절? 이면은 처음에 벽화를 그릴 때는 아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되게 크기는 한데 그 부담감이 그냥 못 그려도 벽화니까 어떡하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막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그냥 그림에서 나와 버리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받아들이자. 그냥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속 이제 그리게 된 게 이제 먹을 쓴 어떤 이유기도 한데 먹을 쓰니까 이제 그런 시간적인 것들 근데 그게 일종의 지금 저 자신의 약간 조형 언어가 돼버린 거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계속 먹을 쓰면서 큰 그림이든 작은 그림이든 근데 먹만 써서 그림을 그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그리는 게 그런 방식이기는 하죠. 저는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벽화 미술에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담벼락에 이렇게 소위 그 공공미술 이런 거 할 때 벽화를 뭐 그려서 도시재생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냥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벽화의 어떤 형태, 이미지들이 그런 건데 저는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벽화를 그린 게 오로지 전시장 아니었어요. 벽화를 화이트 큐브에서 제일 많이 그려봤고요. 파인아트의 성격에서 그런 장소, 그런 성격, 그런 전시에서 벽화를 그렸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벽화의 어떤 그 생각, 이미지랑 저는 일단 되게 다르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를 제가 뭔가를 누군가가 이런 걸 했다더라를 보고 했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그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적응해 가고 제 스스로 막 이렇게 변형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생긴 어떤 표현 방식이거든요. 벽화를 처음부터 그릴 때마다 당연히 이거는 전시가 끝나면 지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렸거든요. 어떤 그림은 자기가 봤을 때 너무 잘 그렸어. 그래도 또 같이 보면 관객들이나 보러 오신 분들이 야 이거 너무 지운다니까 아깝다. 막 벽을 뜯어라. 막 그런데 벽을 어떻게 뜯어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으면서도 지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처음으로 벽화를 한번 뜯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벽을 뜯은 게 아니라 벽 구조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 전시가 야외 그 원주에 있는 미군 기지, 과거 미군 기지로 쓰였던 캠프였는데 빌보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야외 광고판 같은 그런 형태의 벽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또 먹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그거는 한번 어차피 해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뜯어서 놔뒀어요. 뜯어서 놔두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림이 작업을 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사라질 때도 또 느낌이 또 있어요. 또 약간 뭔가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에 약간 뭐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예. 또 어떤 작업들은 또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 예. 망치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작업을 처음 한 거는 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작업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했을 때의 이야기들이랑 연결이 되는 작업이기도 한데, 그때 그러니까 소위 약간 제가 약간 롤모델 아니면 좋아했던 작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면은 모든 그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의 몸이거든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몸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망치 같은 작업은 그냥 눈에 정말 단순하고 굉장히 짧고 아무것도 복잡할 게 없는 한 가지의 이제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그런 영상인데, 콘크리트 벽에 이런 강한 조명을 뒤에서 쏘아서 제 그림자가 이제 벽에 이제 비치게 되고, 그 그림자를 제가 망치로 이제 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거든요. 벽에 비춰진 제 그림자를 제 손에 들린 망치로 그냥 치는 거예요. 영상에는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보이고, 제 손의 이 부분과 그 손에 들린 망치가 그림자를 때리는 이제 장면만 나오죠. 이게 뭐 자기 파괴적인 어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작업이기도 한데, 처음에 그 좋아했던 어떤 롤모델로 삼았던 작가들의 작업을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고 고민하면서 했던,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어떤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몸을 써가지고 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되게를 생각하면서 역사나 공간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오로지 그냥 나라는 거, 그리고 나의 몸이라는 거, 나의 뭐, 그거는 특별한 얘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보면 저도 추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그림자에는 까만색밖에 들어있지 않고,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그냥 그림자를 그냥 망치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의 작업을 되게 디벨롭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결국에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발로 서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그리고, 그거를 해서 뭔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작업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머리, 몸,
주위, 환경, 세계 약간 그렇게 확장돼가는 약간 그런 과정에서 되게 초기에 그런 생각의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작업들이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네. DMG 그거는 되게 단순한 작업이에요. 그 전시에서 전 DMG에 관련된 작업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전시에서 나온 작업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육군의 주력 전차와 북한군의 주력 전차의 프라모델을 제가 조립을 해서 그 위에 포탄만 떼가지고 그걸로 그 밑에는 그 우레탄 폼이 이렇게 이게 스프레이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되게 징그러운 느낌의 어떤 그런 질감이 있는 어떤 형태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서로 포탑이 서로를 이렇게 겨누고 있는 그런 형태의 조각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청동 주물로 뜬 거예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가 다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만큼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고 하나의 무슨 괴물 같기도 하고 내장 같기도 하고 꼬여 있는 그런 형태의 두 개의 머리라고 해야 되나? 가 이렇게 약간 맞서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작업이죠. 처음에 제가 미술을 했었을 때 어떤 미술의 장식적인 어떤 생각 아니면은 형태적인 어떤 그런 멋진 형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작가가 갖고 있는 태도나 의미를 어떻게 생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영상도 찍고 퍼포먼스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예술은 미학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이고 미학은 아름다울 미자가 써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그게 누군가의 작업이 무슨 퍼포먼스를 했는데 누군가 배를 가르고 누워 있기도 해도 그걸 끔찍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원화시키고 또 다시 어떤 예술의 은어로 만드는 게 또 어떤 미학이랑 비평의 힘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제가 하는 미술들이 다 이쁜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가 이쁘냐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쁜데 어떡하라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형태들은 어떻게 미학이라는 아니면 예술의 언어로 아름답게 제가 생각하는 아름답다라는 말로 이제 만들어지느냐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는. 네. 한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좀 왜 나는 프랑스에서 한국 얘기만 하고 있지 남들 별로 관심도 없는데 계속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그때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제가 한국을 너무 자주 못 갈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은 내가 주위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또 주위에는 그런 얘기를 너무 잘하고 잘 만드는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약간 한국 정치적인 작업,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오기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항상 그때 우스갯소리로도 되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리옹 거기 현대미술관에 전시할 때 리옹에 있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있었던 작가가 5명인데 그 국가 구성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젊은 작가들이었거든요, 다. 그 중에 5명 중에 남자가 3명이었고 여자가 2명이었는데 3명이 국적이 한국, 중국,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여자 2명은 한 명은 둘 다 국적이 이중 국적이었는데 프랑스, 칠레, 프랑스, 레바논. 그러니까 칠레랑 레바논 같은 경우도 프랑스, 그러니까 엄청 그 내전의 역사, 독재의 역사 같은 게 되게 굉장히 거의 원탑을 찌르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랬었어요. 그 구성 자체가.
행사도 많이 가고 어떤 다른 무슨 큐레이터들이나 미술관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어떤 그런 자리들이 꽤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랬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한류라는 것도 없었고, 한국이 그 유럽, 서양, 세계에서 각광을 받은 유일한 어떤 것은 영화였어요. 정말 한국은 진짜 존재감이 작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정말 약간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하는 뻔한 질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러면 한국이야. 그러면 정말 거의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사우스니, 노스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북한은 아니야. 우리는 다 남한 사람이지. 사우스에서 왔어. 이제 막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데, 작가가 되고 나서,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게 되면은, 불행히도 남한이야. 우스갯말로. 왜냐면은 그때 정말 프랑스의 어떤 모든 신문들, 약간 저명한 신문들의 국제면에 북한은 무조건 단골이에요. 그냥 북한이 뭐만 했다면은 북한이랑 미국을 항상 같이 나오고,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서, 불행히도 나는 남한이야. 이런 농담 같은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위상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레지던시를 계속 다니게 되니까, 그때 이제 초기 이제 활동하던, 갓 졸업하고 활동하던 초기 때라, 특히 뭐 한국은 그때 저는 한국 작가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뭔가 작업을 풀어나가고 계속 이어나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제가 찾았던 거는 레지던시였기 때문에, 레지던시를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단기간 동안에 해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레지던시에 초대가 되면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 장소에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돈도 나오고, 이 기간 동안은 여기서 전시하면서 여기 작업하면서 이러면 돼.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소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런 어떤 레지던시를 옮겨 다니는 시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저는 파리에서 살았고, 프랑스에 있는 레지던시를 가장 많이 하긴 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어떤 지방의 아주 시골에 있는 국립 아트센터였는데, 거기에 레지던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됐고, 초대를 받아서 그랬는데, 이제 한 반년 정도 이제 파리랑 거기랑 오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동네에 했던 아까 말했던 그 지구라는 생각을 또 거기서 디벨롭을 시켰는데, 거기서 나온 작업이 지구 넘버 3인데, 이 지구는 이제 유리로 된 지구예요. 우로 만든 동그란 지구 안에 엔진 오일, 폐유죠, 폐유. 제가 주유소에서 다 버리는 엔진 오일을 구에다가 그 구를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버리는 엔진 오일을 붓고 막고, 거기 제작한 그 위에 유리로 된 고리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고리에 쇠사슬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만든 작업이에요. 구랑 쇠사슬의 형태는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에 대한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란 쇠로 된 공을 발에다가 채워놓고 못 도망가게 한 그런 이미지들에서 이제 착안을 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쇠 대신에 유리로 공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버려지는
기름을 넣어 놓은 거죠. 보면은 사람들이 깨질 것 같아서 되게 불안불안해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모든 세상이 석유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석유는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고, 약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약간 그 버려지는 엔진 오일을 넣어서, 왜냐면 엔진 오일이 새카맣거든요. 그 유리는 이제 투명하고, 그러니까 그 엔진 오일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넣어서 그 지구 넘버 3라는 작업을 그 프랑스에 있는 레지던시에서 하게 됐었어요. 바벨은 제목처럼 말 그대로 설치 작업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보통 그런 화장지에 보면 이렇게 음각으로 이렇게 뭐 꽃 모양이라든지 새겨져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를 새기고 싶어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 완전 민자의 화장지는, 저희가 쉽게 보는 거는 이렇게 보통 업소 같은 데 있는 이렇게 큰 큰 마리 화장지들이 그런 건데, 일반 화장지는 정말 옛날에 어떤 회사,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회사의 진짜 그 옛날 화장지에 지금은 잘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다가 제가 그 갖고 있는 약간 저기 무슨 장비 같은 건데, 이런 긴 쇠로 된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AA부터 Z까지 이렇게 쇠로 돼 있는 이렇게 이런 긴 봉 같은 건데, 이거를 망치를 잡고 쇠를 잡고 나무 같은 데 때리면은 이제 알파벳이 이제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쓰였던 거냐면, 원래는 그 옛날에 그 와인 오크통 같은데 이제 이름 새기고 뭐 새길 때 이제 그걸로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겼던 어떤 그런 장비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구하게 돼가지고 한국에 갖고 왔는데, 그거를 휴지에다가 찍어보면 어떨까. 왜냐면 말을 만들 수 있으니까, A부터 Z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휴지에다가 그 성경의 그 구약 신약의 그 챕터들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까지 거기에 모든 챕터들의 단어를 라틴어로 찾아서 휴지 하나, 바벨의 맨 밑에 깔려 있는 휴지에는 그러니까 제네시스, 창세기의 그 라틴어 단어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맨 꼭대기에는 요한계시록이 라틴어가 이제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바벨이라는 말은 또 창세기 저기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고, 어찌됐건 교회라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서양 사회를 발전시켜 기독교, 그다음에 카톨릭, 이런 이 문화가 생겨나고 발전해서 서양 사회는 이제 서양의 역사가 그걸로 이렇게 솔직히 이어왔잖아요. 문명에 대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그런 질문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휴지에다가 그렇게 타올 형태로 만들었던 게, 약간 저한테는 휴지에다가 이런 말을 새긴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막셀 듀샹이 변기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그런 데에서 처음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사고를 전복시켰을 때 어떤 그런 생각들에 약간 좀 연장선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휴지는 쓰고 버려지는 거고, 그리고 또 굉장히 하찮은 물건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라지고 계속 또 만들고. 그래서 약간 그게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중한 어떤 물건도 아니고 되게 그냥 금방 없어져도 하나도 안 아깝지도 않은 그런 물건들의 소위 인류의 어떤 문명, 문화에 대한 어떤 그걸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하고 그러니까 소위 서양 문화 아니면 한국의 기독교를 설명할 때 모든 게 다 성경 말씀이고 약간 그렇게 되게 크고 무겁고 이렇게 광대한 어떤 세계들인데 그런 거를 약간 휴지라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벼운 그런 오브제에다가 그리고 또 그거를 되게 높은 탑 모양으로 쌓아서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되게 재미있게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그 휴지들은 나중에 제가 보관을 안 하고 다 대학공간 루프의 화장실로 다 갔어요. 대학공간 루프에서 했던 작업 중에 지금도 이제 제 작업의 어떤 형태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게 이제 드로잉과 벽화를 이렇게 같이 여기 낯선 전쟁에서도 이제 나오는 형태이기도 한데 대학공간 루프의 그 지하 공간을 내 벽을 다 써서 이제 했던 작업인데요. 휴먼 워크는 그러니까 작가한테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한테 워크는 그림 그리는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되게 단순하게 시작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제목을 지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단순하게 지었어요. 그때 이제 원래 제가 이렇게 벽화 형태로 그림을 그전에도 조금씩 그리긴 했는데 루프의 그 지하 공간의 벽들이 되게 약간 정사각형이었고 층고도 나름 높았고 그때는 되게 좀 커 보였어요. 그래서 이 큰 벽들을 전부 다 약간 사면을 다 써서 일종의 약간 중구난방 파노라마를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종이에다가 그려져 있는 드로잉들과 현장에서 직접 그리는 벽화의 형식을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그 벽을 다 채운 그런 작업을 했던 전시죠. 저한테는 그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리는 게 뭐고 일하는 게 뭐고 작가에게 노동은 뭐고 약간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됐던 그런 전시 같기도 해요. 건축물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다 보니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제가 어떤 모뉴먼트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모뉴먼트성이 있는 뭔가를 그리는 거. 근데 모뉴먼트성이라는 거는 어떤 건축적인 어떤 그 성격을 띠게 되는 것들이 많고 약간 상징성이 강한 건물들. 소위 말하면은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가 최고로 번성했던 시기에 최고로 힘이 셌던 왕이 살았던 궁전인 그다음에 뉴욕의 증권거래소 현재 가장 최강대국의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 권력의 정점이라는 거를 상징하는 그 공간들은 다 그때는 지금도 실용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보여주면서 제가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코멘트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 건물 안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기능적이고 그 안에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제가 그걸 바라볼 때 느끼는 약간 심상 같은 거. 일반적으로 약간 관광객들의 심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되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뉴욕에 관광을 갔던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되게 유명한 무슨 타임스퀘어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보면서 막 이곳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이유, 그 어떤 시선의 출발은 정말 그거랑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심오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거를 미술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먹에다 그린 그림의 형태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메두사의 뗏목은 그 유명한 제리코의 그림,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메두사의 뗏목에서 온 거예요. 거기 전시에서 만들었던 설치 작업이 뗏목의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사루비아 다방 근처에 이제 서촌 쪽에 이제 건물을 부시고 남아있는 폐기물 같은 것들을 제가 포대자루에 긁어와가지고 그거를 바닥에다가 깔고 밀가루를 뿌렸거든요. 여기서는 한국에서 쌀가루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밀가루를 뿌렸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약간 사람들은 그거 보고 되게 눈이 쌓인 것 같다고 폐허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뗏목에 돛대처럼 이렇게 철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네온을 끼워 넣은 어떤 철 기둥 같은 것들이 가운데 있는데, 그 철 기둥에 이제 시간은 살인자다라는 말이 네온으로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뗏목의 모양을 차용을 한 거고, 제리코의 그림을 제가 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세계로 다시 약간 번안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은 그 당시에 그 뗏목에서 일어났던 되게 끔찍한 일을 담은 이제 작업이고, 그림은 낭만주의 어떤 사조에 들어가는 그림인데, 거기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그러니까 배가 침몰이 돼서, 근데 그 배는 프랑스에서 아마 세네갈, 아프리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로 가는 어떤 그런 큰 배였는데, 그 배가 난파가 되고, 그 배에서 되게 이게 항상 이런 해난 사고들이 일어나면 생기는 항상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선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을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뭐 배에 빠져 죽는다든지 구조를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항상 생기는데, 그 배 이름이 메두사예요. 뗏목이 조그마한 뗏목이 굉장히 큰 뗏목이에요. 굉장히 큰 뗏목이라서 그 안에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위에서 이제 구조를 기다리면서 거의 2주간을 지냈는데,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막 살인도 일어나고, 사람 사는 어떤 세상이라는 게 정말 만만한 게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같은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발현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작업을 저는 여기서 부서진 집에 어떤 버려진 폐기물들을 그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고 그런 텍스트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약간 제 방식대로 만들어낸 작업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어떤 이야기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가,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작업들인 것 같거든요. 과거가 저는 미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볼 거냐,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과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큐레이터랑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 큐레이터분이 SF, 공상과학, SF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대진 씨한테는 SF가 뭐예요? 약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SF가 과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SF가 왜 과거지? 그러니까
과거는 너무 미스테리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딘가에 써여 있는 과거가 그거는 사람이 쓴 과거기 때문에 이게 진실일지 아닐지는 물론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써놨긴 했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진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진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계속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계속 찾고 내가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계속 어떻게 찾아나가는가가 결국에 현재의 나를 만들고 그래야지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SF는 과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거는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구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과거, 알아가는 과거, 이것이 어떤 작업,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현실을 만들어주는 어떤 생각들을 구축해주는 어떤 그런 재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과거의 어떤 사건들, 이야기들, 심지어는 어떤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작업을 할 때 뭔가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작가가 개인전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기획전이랑은 이제 다른 어떤 무게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가가 그때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이제 딱 이렇게 좀 종합해서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개의 자리는 개인전을 하나를 할 때 제가 어떤 페인팅을 하는 페인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조각가라든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행을 하는 자들, 구도자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개인전이라는 어떤 그 전시의 형태가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로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싫든 좋든 작가 스스로가 약간 큐레이팅을 해야 돼요. 자기 작업을. 큐레이팅을 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작업은 술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한마디로 머릿속에 삽질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이제 뭘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 뭘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라는 여기 이태리의 작가이자 그러니까 글도 쓰고 영화도 찍었던 그런 작가인데, 이 사람의 작업 소설 중에 하나인 폭력적인 삶이라는 그런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이 한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50년대, 60년대 초에 이태리도 패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악의 축에 있었던 독일, 일본, 이태리, 이 세 개의 나라 중에 한 축이었고, 연합국가 반대되는 패전을 하고 난 뒤로 힘든 어떤 이제 시간을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때가 5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주변의 소위 로마의 근교에 사는 젊은 청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거칠고 다 패오고 그런 데서 하는 일도 없고, 정말 약간 좀 하층민들이 사는 어떤 되게 거친 삶들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어떤 단락이 있었는데, 그게 그 청년들이 로마에 가끔씩 놀러를 와요. 그러면은 로마는 어찌됐건 이태리 수도고 화려하고 멋있고 약간 그런 이제 도시로 놀러를 오는데, 그때 내리자마자 길에 돌아다니는 개를 묘사한 장면인데, 굉장히 그 묘사 자체가 되게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뭐라도 뭐 좀 얻어 먹으려고 막 달려들었다가 또 사람들이 막 때리면 도망갔다가 그 개에 대한 어떤 그 묘사를 되게 리얼하게 재밌게 표현한 그 단락을 보고 좀 되게 좋았어요, 그 단락이. 그 개가 나갔기도 하고. 약간 그런 그 단락에서 그 전시에 뭘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어떤 리서치를 계속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러시아가 이전에 이제 소련 시절일 때 미국과 이제 냉전으로 이제 대립하고 있던 시절에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더 우주 산업이 발달했었던 나라였고, 최초로 인공위성도 보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 발전시킨 나라였는데, 최초로 그러니까 보낸 동물이 개였어요, 우주로. 그 전에 무슨 파리도 보내고 뭐 이상한 무슨 벌레 같은 것도 보냈대요. 근데 사람을 보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개를 태워서 우주로 보냈었죠. 그래서 그 개의 이야기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개들을 그렸어요. 그 개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제목이 밤벌레들이란, 저한테는 조각 작업인데, 그러니까 사운드 스컬프처?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메인 전시장이 있었고 조그만한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방에다가 저 작업 딱 하나만 넣어놨거든요. 왜냐면 사운드도, 소리도 있고 약간 그 소리가 다른 작업들을 되게 크게 간섭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따로 넣어놨는데, 이제 낯선 전시에서는 이제 이 공간이 이제 좀 크고 해결이 돼가지고 같이 있긴 한데, 그래서 제목이 개의 자리라고 해서 전부 다 개를 그릴 필요는 없는 거고 개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아까 말했었던 처음에 개가 그 파졸리니 소설에서 개를 묘사했던 장면에서 우스갯말로 그 개가 나갔기도 하다, 막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럴 텐데 분명히 이 인간은 처음에는 가면은 못 돌아올 거를 예상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태워서, 되게 진짜 슬픈 얘기예요, 이거.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개한테 요정을 보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사람이 살아나갈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비극적 단면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림에 제가 이제 글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 말은 한국전쟁 당시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포로 송환 절차가 있는데, 그때 그 포로들 중에 북한 군인들이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남한에 남겠다는 사람이 있고, 제3국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포로들을 선택을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군과 아주 힘이 없는 한국군의 이제 앞에서 행정관들이 그 결정하는 걸 보는데, 한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나를 집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 말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정신을 파괴시킬 수 있을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저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솔직히 원래 그냥 자기가 과연 나는 뭐 북한군이 자원으로 입대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겠어 하고 그런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총을 들고 저기 왔던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이제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잡히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자기들이 여기서도 좋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이 포로들의 어떤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전쟁이라는 어떤 큰 시간 안에서 보여질 수 있을지 약간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런 문장을 제가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싶어하는 이미지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상상력이 약간 없는 사람이어서 뭔가를 항상 보고 그리는데, 제가 이래서 끊임없이 약간 이미지들을 계속 이렇게 보고 아니면 모으기도 하고 스크랩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련의 작업하는 과정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전시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결합을 시킨 이제 드로잉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이고, 특히 외국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끊임없이 전쟁의 어떤 긴장이 있는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저기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보면은 막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냉전을 정말 그냥 생활 안에서 그냥 생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꽤 많이 들었거든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 뭐 미사일을 쐈어, 그러면 그냥 그랬나 보다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달라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냉전의 마지막 장소, 대결의 장소라는 것도 솔직히 무시 못한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인 어떤 생각을 봤었을 때, 왜냐하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니까 죽기 전까지 제 눈앞에서 한반도에 정말 탱크가 돌아다니고 총질을 하게 되는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되게 가끔씩 해요. 근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일어났었고, 그 일어나는 거에 대한 후유증이 한국의 어떤 근현대사의 어떤 증언이기도 하고, 전쟁에 대한 어떤 책들을 읽고 그럴 때도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이 끔찍한 일을 수천 년간 인류는 해왔었고, 예전에 이런 현대전의 어떤 양상이 뜨기 전까지는 정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들이 21세기 초까지도 계속, 거의 중반 때까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악랄한 형태의 시간이잖아요. 인류는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역설적으로 전쟁의 어떤 그런 시간들로 발전해온 것들도 너무 많고, 많은 기술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했고, 한번 폐허가 된 도시들이나 국가가 전쟁으로 다시 재건이 되고, 가장 끔찍한 형태의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역사들이고 시간들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현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극단적으로 간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약간 그게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있죠.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전쟁은 그거를 거의 끝까지 밀어붙인 상황으로 사람을 몰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려고 할까? 약간 그런 것들이 계속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가장 또 궁금해한다고 하는 게 죽음이라는 것.
왜냐면은 전쟁이 가장 끔찍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쟁에 관한 책이고 영화고 그리고 누군가들의 어떤 증언이고 그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나중에 뭐 질문하시는 것 뭔가 그런 소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술을 그렇게 약간 어떤 형태론적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 약간 그때의 시간, 그때의 상황, 그때의 현실, 그때의 나의 생각, 그때의 나의 상태.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약간 구도자의 어떤 형태를 띠는 작업들도 많잖아요. 막 이렇게 한 가지를 계속 파고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저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작업을 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냥 그 당시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뭘 봤고 그 당시에 뭘 읽었고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작업에 다 반영되는 것 같아서 예. 그 당시 좀 전에 봤던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소리를 지금 텍스트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총소리였어요. 근데 이 소리, 이 타타타타가 총소리예요. 그래서 그 총소리를 글이라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압도했으면 좋겠다. 약간 압도하는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벽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아니면 그냥 실제 벽에다가 시트지 작업을 해도 되는 거고, 낯선 전생 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예전에 했었던 작업인데 그 작업을 그리고 또 새로운 신작기랑 이렇게 다 섞여 있는데 낯선 전쟁 전시의 어떤 맥락이나 방향이나 그리고 또 저한테 주어진 공간에 어떻게 이거를 이제 다시 재제작하고 재배치를 해서 여기에 맞을 수 있는 의미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항상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 작업을 해도 조금씩 다 바뀌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작업도 전시가 끝나면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폐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한다면은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전시의 어떤 공간이랑 성격에 따라서 같은 작업을 쓴다고 해도 다른 작업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보관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고 그냥 일단 어떤 작업이 나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다시 나중에 뭐 어디 좀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후에 만약에 가능하면은 그리고 또 불가능하면은 뭐 다 버리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은 작업을 디벨롭 시키고 할 때에 뭐 처음부터 하는 생각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읽다가 와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온다는 게 작업으로 이걸 쓸 수 있겠다, 뭐 써먹어야겠다 보다는 일단 내가 너무 거기에 약간 감정이입이 한 번은 되고 너무 좋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오는 거는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맥락들이 항상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작가는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비로 해서 이과수 폭포로 가자. 약간 그런 되게 유치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그 폭포는 저한테 약간 죽음의 약간 문 같았어요. 그 폭포를 그리고 이제 근데 되게
현장에다가 큰 벽을 치서 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가고 색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지개가 들어갈 것 같아요. 폭포에는 항상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물이 많이 쏟아지니까. 날씨가 좋으면 무지개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글이 있을 텐데 책에서 읽다가 알게 된 글인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인데 이 문장을 알게 된 계기가 어떤 방송 작가의 에세이집이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또 한 번 2차 대전의 얘기인데 일본이 처음에 태평양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처음에는 되게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승기를 잡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이제 포로들이 생기니까 포로 수용소를 지어요. 필리핀이나 뭐 여러 나라에. 그런데 이제 그 포로들을 감시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일본인 자국민으로 하지 않고 조선인, 중국인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식민지 한국에서 모집을 해서 중국에서 모집을 해서 동남아로 보내거든요. 이 사람들 그렇게 이제 동남아로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에서.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전쟁에서 지고 나중에 전쟁 재판이 도쿄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 재판 자체가 되게 논란이 많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어떤 그런 이제 재판들이 많이 있었고 예를 들면은 뭐 일왕은 전혀 재판에 소환되지도 않았고 수많은 그 1급 전범들로 취급돼야 할 사람들도 재판에 소환되지 않았고 수많은 이제 이런 형평성들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었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다른 식민 중국인 조선인들이 포로 감시원으로 일을 하면서 전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을 받게 되고 아니면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이런 어떤 이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포로 감시원들이 모여 활동했던 거를 또 하나의 부대로 만드는데 그 부대 이름이 노구치 부대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보냈던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90살 넘게 살아남은 조선인, 일본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그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재판을 받았고, 근데 자기랑 같이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100몇 명, 꽤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사형을 받고 사형이 당한 사람도 있고 무기로 평생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살아남았던 그분의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울림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일파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디 일본 정부에서 또 돈 벌려고 어디로 가겠다고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 사우디로 건설 현장에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갔었던 그 수많은 제 아버지 세대들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걸로 갔다가 순식간에 전범이 되어버려서 재판을 받게 되고 평생을 그렇게 고통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분들의 고통이 이제 되게 울림이 오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가장 힘든 거는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의 일어났던 일들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막 말을 하기도 뭐한 너무나도 그 슬픔과 고통이 큰데 그 고통과 슬픔이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고독하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그런 고독하고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굴레 안에서 비극을 겪었던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오는 게 많아서 약간 지금 말했던 그 폭포에 대한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희망이랑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의 비극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같이 좀 연결해 가지고 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이제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노쇠하기도 하고 그 시간도 다 작가가 뭔가를 하는 시간들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의미로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사는 현실에 매몰돼 버리고 작업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작가들은 오로지 작업만 생각하고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근데 되게 매몰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말이라는 게 되게 뭐 사람들은 말로써 그냥 말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만 하지 뭐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저는 말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삶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 스스로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거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실에 너무 매몰이 되다 보면은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막 등한시하거나 심지어는 잊고 살게 될 때도 있는데, 결국에 제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모든 것들은 다 현실에서 오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유치한 말이고 뭐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예술은 현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났던, 현실에서 내가 봤던, 현실에서 뭐 들었던, 읽었던, 뭐 체험했던 이런 것들로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현실이라는 거에 또 매몰돼서 작업을 못 하게 된다, 뭐 작업을 등한시하고 작업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는 너무 그럴 때 반성할 때가 되게 많아요. 금방 얘기했던 그런 예술과, 그리고 그 예술을 저한테 만들게 해줄 수 있던 현실을 항상 이렇게 좀 소중하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하는 말로밖에, 그러니까 물론 작업으로도 보는지만, 작업은 전시가 있고 뭐 작업을 보여줄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예술의 언어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누군가랑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별로 허투루 보이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금방 얘기했던 현실을 어떻게 살고 있고 현실을 어떻게 작업으로 하느냐가 다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현실과 작업을 계속 이렇게 제대로 잘 부여잡고 계속 이렇게 작가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